2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와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원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쉘로우 뉴럴 네트워크라도 부르며 이 원 히든 레이어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 딥으로 보고 딥 뉴럴 네트워크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벡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아이패드로 필기하면서 하려는데 아이패드가 마침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설명 부분에서 필기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말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히드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단편적인 모습과 그에 관련된 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우선 이렇게 동그라미가 일자로 되어 있는 이 한 층이 레이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X값을 통해서 각 레이어마다 Z와 시그모이드, 뒤에서 말할 것이지만 시그모이드는 여기서는 활성함수입니다. 이 활성함수를 통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했던 것처럼 A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손실함수인 L을 구하고 신경망은 이런 유닛들을 이런 Z와 활성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노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층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레이어 노드들은 Z와 A를 계산한 두 단계에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X에 대해서 노드들은 계산을 진행합니다. 표기에서는 뒤에서도 보겠지만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위첨자를 표시해서 구분하고 아래 첨자는 같은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 같은 레이어에서 노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엑스펜스들이 주어져 있는 이 부분을 인풋 레이어라 부르고 두 번째 이렇게 노드들이 주어져 있는 부분을 히든 레이어 그리고 y햇을 구하게 된 이 세 번째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a는 활성값을 의미하며 벡터로 표현하는데 인풋 레이어의 경우 여기 보시면 레이어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0으로 표시했고 a0은 x 벡터 이루어져 있고 히든 레이어는 a의 위첨자가 이 첫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히드가 있고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 같은 경우는 a 위첨자 2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의 순서를 표시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히든 레이어의 경우에는 4개의 노드로 들어져 있고 이 4개의 노드들은 아래 첨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 위첨자로 표시된 이 벡터의 경우에는 A 위첨자 1과 함께 아래 첨자 1, 2, 3, 4에 이루어진 1열 4행인 벡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의 경우에는 A 위첨자 2의 벡터 같은 경우는 y햇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측값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코딩에서도 배열이 0에서부터 시작하듯이 이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도 A에도 여기도 0부터 시작해줬고 그래서 이 원히드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인풋 레이어가 0번째 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앞서 구조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계산에 대해서 말해볼 텐데 사실 계산은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했던 계산처럼 각 노드들마다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인 W, B가 주어질 테고 활성화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시그모이드를 해줬고 그렇게 되고 인풋 레이어에서 있는 X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X1, X2, X3가 각각의 노드에 들어왔을 때 주어진 파라미터와 함께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이 이 Z식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또 그 Z 값을 활성함수에 넣어주는 시그모이드에다 넣어줘서 A라는 값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 A라는 값이 우리가 예측하는 Y햇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한 개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지만 일단 어떤 레이어의 경우에는 여러 노드가 존재하고 그 레이어마다 각각의 파라미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줘서 종합한 다음에 예측값을 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계산의 용이성과 다른 여러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들을 벡터화 시켜주는데 보시면 간단하게 W만 보더라도
인풋이 앞선 레이어 인풋이 x1, x2, x3가 있고 각 레이어마다 각 레이어의 노드들마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4행과 3열로 나타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각 레이어의 노드들마다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4,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벡터의 계산이 진행되었을 때 W 1과 곱하기 각 B1에 대한 노드들이 플러스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X는 이 X1, X2, X3를 가지고 있는 벡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벡터 연산의 곱과 B를 더해서 벡터화 시킨 것이 총 Z 위첨자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연산에서 이 Z 위첨자 1은 Z 위첨자에서 1, 2, 3, 4 즉 이 노드들의 각각의 Z 값들을 벡터화 시킨 것으로 노드들을 쌓았을 때 여기 보시면 아래 첨자로 1, 2, 이렇게 3, 4 이런 벡터의 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 활성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넣었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선형대사학을 배웠다면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제고 행렬 곱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한 개 레이어 있을 때 이런 연산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 레이어가 있을 때 연산을 뒤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연산들의 반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하면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여기서는 두 번째 레이어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갔을 때 x 이런 값들을 봤을 때 보시면 x1부터 소괄호에서 1, 2, 3, 4에서 웰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엔 여기서도 A1 같은 경우에도 A1 위첨자 즉 첫 번째 레이어일 때 보시면 여기에 소괄호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여기 보시면 x 1, 2, 3까지 있으면 여기 m이 3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까지 있으면 3개의 웰벡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웰벡터를 가진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일 때 x1의 값, 첫 번째 레이어일 때 x2의 값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할 때 보시면 결국 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인풋 레이어 x1, 2, 3에 대한 값을 가지고 계산하고 또 이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첫 번째 레이어에서 연산된 값을 가지고 다시 인풋으로 사용해서 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벡터의 계산을 보시면 첫 번째를 계산하고 이 계산된 값, 즉 이 계산된 값이 행렬로 이루어져 있는 A 대문자 A 위첨자 A 같은 경우를 다시 위에서 썼던 X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 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연산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명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상당히 단순하다. 계산 과정 자체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계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런 계산 과정에 대한 입력신에 대한 값들을 결과값을 출력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대표적인 시그모이드만 얘기했었는데 대표적인 네 가지 시그모이드, 탄H, 렐루, 리클리 렐루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탄H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와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렐루 같은 경우는 음의 영역에서는 0, 양영역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더 렐루에서 개량된 버전인 리클리 렐루 같은 경우는 음의 영역에서는 0이 아닌 0.01배의 x 배수인 것을 볼 수 있고 양영역에서는 렐루와 똑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이러한 그래프와 식들을 가지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대부분 비선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선형 상태로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선호인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값에서 z를 넣었을 때 z가 나오게 되는 선형함수를 사용했을 때 이 값을 다음 레이어에서 다시 선형함수에 넣었을 때 또 같은 값이 z에서 결국 z가 나와버리는 이러한 반복해서 레이어를 여러 레이어를 반복해서 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이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선형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시그모이드나 테네지, 렐루, 리클렐루 같은 비선형 함수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값을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계산 과정을 배웠지만 후에 또 배울 것이 역전파라는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걸 배울 텐데, 거기에 대한 계산할 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한 더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건 시그모이드, 테네지, 렐루, 리클렐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 그래프에서 하늘색이 시그모이드고 주황색이 미분된 이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된 그래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앞서 시그모이드식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이었다면 이것을 미분한다면 앞서 나타난 시그모이드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세 식도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분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지만 미적분에는 기초적인 징심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증명은 하지 않고 그래프를 보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렐루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리클렐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양의 경우에는 렐루와 같고 음의 경우에는 살짝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액티베이션 함수들의 더함수를 가지고 후에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 말했었는데, 백프로파게이션은 말 그대로 역전파라는 것입니다. 역전파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에 대해서 봤을 때는 보시면 여기서 x, w1, b1이 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연산을 해서 가정을 했었죠. 완전 직관적으로 하자면 완전 반대로 연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신경망이 계산한 답과 정답 사이의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줄이도록 피드백을 주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이제 오차값을 줄이는 건데, 그러면 이 오차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1주차 내용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1주차를 잘 보셨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자면 우리가 앞서 W1이랑 X, B1에서 W1과 X를 곱하고 B1을 더해서 Z1을 구했고, 또 이 Z1을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서 A1을 구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진행하면 로스 함수에서 D의 A2를 구하고, 우리 앞서 그리고 액티베이트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함수의 더함수도 이미 미리 구해놨었죠.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D8를 구하고 D 연산의 순서를 완전 반대대로 DJ2를 구하고, 이 DJ2를 구하면 DW2와 이것들을 구할 수 있고, 그럼 다시 또 시그모이드 더함수를 사용해서 DA1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순서대로 구하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미분하는 과정을 적어서 하고 싶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서 다 적기에는 일단 1주차 강의를 잘 보셨다면 2주차 강의 보는데도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분 부분에서 어려움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을 학습시킬 때는 처음 변수를 랜덤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의 경우에는 변수를 모두 영어로 초기화해도 상관이 없지만 신경망에서 모두 영어로 초기화하고 역전파 과정에서 경사각법을 적용할 경우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서 사실 변수를 설정할 때 b1을 어떤 영어로 설정해도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 w1을 2인 0인 0으로 설정해 준다면 x1에서 곱해도 이 값과 이 값은 완전히 같게 될 것이고, 또한 역전파를 계산할 때도 dz 이 값과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대칭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고 가중치의 결과값이 항상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변수를 임의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np.random으로 코딩을 할 때는 임의 값을 설정해 주는데 그냥 이렇게 랜덤을 하는 게 아니고 뒤에 0.01을 곱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z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 0.01을 곱해줍니다. z가 크면 tan h나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학습도가 느려지고, 이런 학습도를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0.01을 곱해줍니다. 꼭 0.01이 아니라 다른 충분한 자가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랜덤으로 변수를 초기화해 주어서 이렇게 대칭적인 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원히든 레이어, 흔히 쉽게 말하는 shallow neural network라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레이어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흔히 말하는 deep neural network라고 부르는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shallow neural network 같은 경우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 deep neural network에서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forward propagation으로 말한 게 우리가 앞서 한번 했던 것처럼 구하는 식에서 z1은 w1에 x를 곱하고 플러스 b1을 해서 이런 구한 값을 다시 활성함수에다 넣어서 시그모이드 z1은 a1을 구하고, 이거를 다시 두 번째 레이어에도 반복, 세 번째 레이어에 반복, 네 번째에도 반복해서 yet을 추정하는 이런 과정, 우리가 처음 계산할 때 봤던 과정을 그대로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원히든 레이어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한 수식들을 벡터화 시켜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앞서 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히든 레이어 때도 말했지만 결국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됐을 때 이런 각각의 층에서 파라미터들의 매트릭스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을 구할 때 z1을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w1과 x를 곱해서 플러스 b를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우리가 표기에서 n이라고 있는데 n은 이렇게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말합니다. 그럼 m1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3인 것을 알 수 있고, n0의 경우에는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z1의 경우에는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3개가 있고, z1의 경우에는 이렇게 히든 레이어의 결과값으로 열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 3행 1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x의 경우에는 이렇게 x1, x2가 있으니까 2행 1열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n
1이고 이것은 n 0,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매트릭스의 곱에서 3,1이 나오기 위해서는 W1의 차원은 3,2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W1의 차원이 n1, n의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의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나머지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잘 구해서 레이어마다 연산값이 다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연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간단히 B만 봐서도 B의 경우에는 무조건 히든 레이어의 개수 3, 그리고 열 벡터 나오기 때문에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전부인데, 뒷부분에 보면 이제 코딩을 위한, 조금 구현을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 강의 뒷부분에 존재하긴 했습니다. 제가 발제가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다음번엔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